카페에서 들려주는 어른들의 자장가 수면의 낭독 순항입니다. 한 작가가 말했습니다. 39살에 가까워지니 사는 의미가 뭘까를 자주 생각하는 시기가 왔다.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지 고민이 깊어졌다. 일상이 자꾸 무거워질 때, 사는 이유를 잃어버렸을 때, 자기가 만든 틀에 갇혀 있을 때, 누군가 이따금씩 나에게 이렇게 물어주면 좋겠다. 어떤 어른이 되어가고 있니? 어릴 때는 30대가 되면 완연한 어른이 되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무엇이든 알고 있고 선택과 결정에 흔들림이 없는 단단한 어른. 하지만 어째서인지 점점 더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는 평생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을 겁니다. 오늘을 함께할 책은 디아 작가의 사과를 먹을 땐 사과를 먹어요 입니다. 서울만큼 리모델링을 좋아하는 곳이 세계 어디에 또 있을까? 심지어 남대문마저 리모델링 해버린 슬픔도 있다. 그것은 사고였지만 법률적인 큰 실수이기도 했지만 그 법을 고친 나라의 리더가 완전히 틀렸다는 경고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 수면 아래에는 돈이 된다면 파괴해도 괜찮아 같은 무의식이 큰 강을 이루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다. 소꿉친구와 남대문 아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십수년째 지나던 길이었지만 그날따라 왜 거기에 가서 앉아있기로 했을까? 어쨌거나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까이서 남대문과 인사했다. 그리고 며칠 후 남대문이 불타는 뉴스를 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같이 있었던 친구가 생각났다. 마침 그 친구도 내 생각을 했고 울었다고 했다. 이제 남대문은 있지만 진짜 남대문은 없다. 너무나 귀한 것을 어이없이 잃고 말았다. 오래된 곳은 단지 오래 묵은 곳이 아니다. 국보나 문화재는 말할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가게라도 오래되면 의미가 생긴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시간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곳이 사라지면 그 많은 이들의 그 많은 추억은 머릿속에만 저장된다. 더듬어 보면 20대만 하더라도 앨범이나 낡은 수동 카메라, 어릴 적 편지, 애써 모은 잡지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을 소중히 간직하곤 했다. 마치 물건 자체에 기억이 담겨 있기라도 한 듯이 그것을 버리면 기억까지 버려지는 줄 알았다. 요즘은 어떤가? 물건의 애착이 줄었다. 사고 싶은 물건을 샀는데도 얼마 안 가 마음이 식는다. 새 물건으로 바꾸고 다시 애정을 쏟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런 물건들이 너무 많다. 쓰지 않는 물건들은 지우지 않은 연락처만큼 많다. 그럼에도 여전히 온라인 쇼핑몰 장바구니마다
결제를 차마 누르지 못한 물건들이 쌓여 있다. 공간은 어떤가? 단골 가게는 몇 년 못 가 사라진다. 새로운 가게에 가면 이 가게는 또 얼마나 갈까 생각하게 된다. 핫플레이스는 자꾸 바뀐다. 저기가 핫하다고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이제 여기가 핫하단다. 핫플레이스들은 가장 핫한 공사장이다. 전동드릴 소리가 언제나 끊이지 않는다. 가게의 간판에 먼지가 쌓이기도 전에 새 간판으로 교체된다. 이제는 핫플레이스가 된 아직 뜨지 않았던 그 시절의 골목을 기억하는 나는 여전히 그곳을 자주 찾는다. 옛 가게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 앉아있던 계단은 10년 전에 주차장이 되었는데도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추억할 곳도 사라지고 그대로인 것은 오직 길뿐인데 무얼 그리워하는 걸까? 아직 뜨지 않아서 정취가 있었던 내 머릿속에만 있는 기억이 아닐까 싶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것 말이다. 기억 전문가는 인간의 기억 체계를 도시에 비유한다. 기억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도시가 반응하는 양상과 닮았다. 낡은 건물은 파괴되거나 보수되고 새 건물은 속속 들어선다. 그런데 거리나 랜드마크, 저수지 같은 자연물은 세기가 지나도 그대로다. 도시의 풍경처럼 인간의 기억 체계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도시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곳을 기준으로 알아차리는 것처럼 아무리 도시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곳을 기준으로 알아차리는 것처럼 아무리 늙고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무언가 때문에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 즉, 기억은 바뀌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형성된다. 도시의 변화와 인간의 기억 체계의 비유는 너무나 적합하다. 도시도 기억도 너무 많은 것이 새로 들어오고 너무 많은 것이 사라진다. 많고 많으며 빠르고 빠르다. 그럼에도 알아볼 수 있다. 무의식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을 중심으로 기억하기 때문 같다. 기억 전문가는 소중한 것을 이렇게 기억하면 좋다고 조언한다. 언제나 있을 것 같은 길이나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기억하라고,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존재하라고. 소중한 것을 기억하려면 변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또 내 몸을 그쪽으로 데려다 놓아야 한다. 지었다 허물어지는 두꺼비집 같은 도시의 어느 골목길에서 생각한다. 새 것만을 지향하면 외로워진다. 돈 된다고 다 허물면 쓸쓸해진다. 온통 새 것뿐인 아파트와 가게와 옷과 차는 예쁘지만 거기에는 내가 없다. 내 흔적이 별로 없는 곳에는 내가 없는 것 같다. 좋은 곳, 좋은 길, 좋은 것에 손자국, 발자국을 새겨두고 싶다. 내 행복의 리스트에 오래된 것들을 가만히 추가한다. 월드네 작가 소로의 후예들은 오늘도 숲속을 헤맨다.
영국인 마이크 플랜은 숲에서 구한 자원으로 통나무 집을 만드는 과정을 유튜브 채널로 보여준다. 혼자 캠핑을 떠난 숲에서 나무를 자르고 갈고 잇는다. 불을 피우고 바비큐를 준비한다. 개와 함께 숲에서 말없이 일하는 이 심심한 채널을 60만 명 넘게 구독한다. 이 같은 부시 크래프트는 단순 취미를 넘어 삶의 방식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도 은은한 인기다. 숲에 홀로 사는 이들은 도시에서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 그리고 우연히 놀러온 그 숲에서 살기로 한다. 소박하게 그러나 부지런하게 만족스럽게 살아간다. 좀 더 인위적인 숲속의 작은 집 같은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있었다. 연예인이 나오고 예쁘장한 풍경이 더해져서 또 짧게 머물고 떠나는 체험 형식이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었다. 홀로 자연에 있음은 이제 하나의 좋은 그림으로 많은 이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 사람들은 이런 영상을 보면서 자기 삶을 비춰 본다. 풍경이라고 할 만한 것 없는 도심에서 기계들 틈바구니에서 돈만 잘 벌면 되는, 아니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사이클을 본다. 편리하지만 언제나 서두르며 살아가는 자신과 불편하지만 자족하며 느긋하게 사는 그들을 견주어 본다. 소소한 기쁨과 애환이 있는 이 도시를 당장에 떠날 수는 없지만 솔직히 그럴 용기도 모자라지만 언젠가는 자연에서 내 힘으로 소박하게 살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숲에 사는 이들은 별 쓸모없어 보이는 나뭇가지나 돌멩이를 가지고도 혼자서 이런저런 도구를 만들고 맛있는 밥을 지어 잘 먹고 잘 산다. 타인에게 칭찬을 구하지도 립상이나 민폐가 될까 신경 쓰지도 않는다. 자기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잘 안다. 숲에 오래 머물수록 나 자신이라는 의식은 흐려지고 숲과 내가 하나라고 느낀다. 이 하나라는 느낌은 세상 속에 작게 존재한다는 소속감과 겸허함을 함께 느끼는 상태다. 숲속에서 불 피우는 존재로서의 나, 바다를 바라보며 걷는 존재로서의 나, 구불구불 이어진 길 위에 존재로서의 나, 산길을 오르는 존재로서의 나, 즉 나가 물리적인 몸에서 자연의 풍경화 속에 있는 나로 확장된다. 숲은 인간이 자기 인식과 자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자신답게 살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인간과 자연을 하나 되게 하여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훼손하려는 오만함을 버리게 한다. 안정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숲은 인간이 현재를 충실하게 살고 단순함을 즐길 줄 알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게 한다. 이렇게 보면 숲은 그야말로 우리를 참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수단인 셈이다. 사람들은 나답게 산다는 말을 좋아한다. 이때의 나는 개성 있는 옷을 입고
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정도의, 즉 보이는 나는 아닐 것이다. 두려움 없이 만족스럽게, 그러나 거추장스럽지는 않게 타인의 눈을 덜 신경 쓰면서 살고 싶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숲에서 살아야 할 것 같다. 나는 마음을 비우고 싶을 때 바다로 간다. 목표를 앞두고는 산으로 간다. 뭔가를 잃었을 때는 숲으로 간다. 문제를 풀고 싶을 때는 걷는다. 한 보름은 걸어야 문제가 해결되곤 했다. 걷다 보면 길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길 위에 단골 손님들은 많다. 얼마 전에 사표를 던졌다는 이들, 가게를 접고 다시 회사로 돌아간다고 자조하는 장년들은 물론이고, 공무원 시험에 낙방 중인 청춘들, 사별하거나 은퇴한 60대들은 오늘도 어느 흙길 위에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부쩍 많아진 부류는 50대를 시작하는 여인들이다. 이들은 엄마로서, 아내로서, 맏며느리로서의 임무를 해제하고 다시 자신으로 돌아가려 한다. 길은 실직과 사별, 간병, 실패와 시련 같은 사람마다의 인생사 문턱들을 넘어가는 사연을 묵묵히 삼켜준다. 흙길 속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사람들은 걸으며 길로서, 자신의 발로서 위안을 받는다. 리베카 솔릿이 걷기에 대해서 아름다운 글을 남겼다. 걷기의 인문학에서 솔릿은 걸어가는 사람이 바늘이고 걸어가는 길이 실이라면 걷는 일은 찢어진 곳을 꿰매는 바느질이다 라고 했다. 그의 말처럼 우리의 걷기는 상처를 아물게 한다. 바다, 산, 숲, 길에 바람이 분다. 그 바람은 세상 곳곳을 돌면서 사람들을 달래느라 바쁘다. 사람들은 바람에 어떤 일은 속죄하고 나머지 일은 위로받는다. 속죄하고 위로받는 이는 나 자신이지만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위로는 자연이 한다. 자연으로 떠나는 이유는 위로받기 위해서다. 그런데 창의적인 삶을 위해서도 무척 중요하다. 문화지리학자 김희재는 지리적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절망적 상황에서 운명의 지도를 바꾸려면 지리적 상상력이 필수란다. 하기야 국적도 이제 숙명이 아니고 자신의 생활 무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사람들은 행복을 주는 공간을 찾아 나선다. 이는 행복한 유목이다. 어디로 가야 내가 나로 사는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을 수 있나? 질문의 중심에는 자연이 있다. 산, 바다, 초원, 숲, 사막. 지금 어디에서 바람이 부는가? 알려지길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들이 있다. 행복지수가 1위라는 부탄, 해맑은 눈의 아이들이 있는 라다크, 인도양의 작은 섬에서 물고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가난해도 행복해요. 누리게 살아요. 얼른 여기로 오세요 하고 손짓하는 것 같다.
자연에 순응하며 적게 먹고 적게 일하고 늘 웃으며 천천히 사는 삶. 보기에 참 좋다.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막연하게 그렇게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하는 환상이 거기에 있다. 지금 여기가 갑갑할수록 거기는 좋을 거라고 믿고 싶다. 어디 살아? 무슨 아파트? 무슨 회사? 직업이 뭔데? 몇 년생이야? 돈은 좀 모아놨어? 같은 이름이나 숫자만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날아간다. 날아간 거리만큼 내 문제에서 멀어진다. 일본보다 발리가, 발리보다 쿠바가 더 자유롭다. 자유란 이토록 물리적인가? 떨어져 나온 거리에 비례하는가? 신기해한다. 그곳에서 그들의 삶을 맨눈으로 지켜본다. 그들보다 훨씬 더 풍요를 누리면서 멋진 풍경이 온통 내 것이라는 듯. 그러나 막상 내 것이라 해도 달라지는 것도 없으면서 옛날 왕이나 귀족처럼 푸짐한 식사를 한다. 일상에서 지지고 볶으며 사는 자신을 한껏 위로한다. 4일간의 로마 귀족이 되어서 누워서 먹던 포도를 집어던지는 모양으로 느긋함을 누린다. 내가 시간을 보내는 사이사이로 그들의 삶이 들어온다. 한가롭다. 가난하며 그럼에도 애끓이지 않는다. 만족스러워 보인다. 덕분에 나는 차츰 강등된다. 로마 귀족에서 한 명의 이방인으로, 이윽고 같은 사람으로, 그곳에 평화로운 시민이 될 무렵 떠나야 한다. 짐을 꾸리며 생각한다. 처음에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까 했는데 그들은 가난하다고 의식하지도 않네.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 내 생활은 나는 왜 허덕이면서 계속 부족하다고 할까? 가난하지만 행복하고 느리게 사는 이런 곳이라면, 그렇지만 이런 데서는 못 살겠어. 왠지 너무 지겨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한국인이다. 행복과 비교의식을 성찰했어. 그렇지만 조금 불행해도 서로 비교하면서 부지런 떨면서 살래. 좀 복잡하지만 마음 먹기 나름이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멀리 떠나면 보인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풍경을 꿈꾼다 해도 더 사랑하는 삶이 있다.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버텨서 작은 승리를 거두는 삶. 한마디로 돈이 좀 더 있는 삶. 서로 비교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가치를 압도할 만큼 말이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복 이야기에는 부가 꼭 들어간다. 돈이 더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야.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는데 말이지. 부자들은 실은 더 불행해 같은 말을 보라. 말로는 행복과 돈은 크게 상관없다고 하면서 언제나 행복과 돈을 가장 먼저 연결해 사고한다. 부연 따윈 하지 말자.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돈은 좋은 것이다. 행복까지도 가져다 줄 힘이 있다. 다만 돈의 반대편에 행복이 있다거나 돈은 행복을 싣고 온다는 식의 1차 방정식에만
맴돌고 싶진 않다. 우리 삶은 금융광고 전단처럼 단순하지 않다. 돈 이꼴 행복이 아니다. 알 수 없는 변수와 상수가 난무하는 고차 방정식일 것이다. 수식도 변수도 사람마다 다르다. 나에게 X는 무엇이며 Y는 무엇인가? 행복하기 위해서 애써 다른 방정식을 찾자는 소리가 아니다. 오직 살기 위해서다. 심리학자 서운국은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행복하고자 애쓴다고 이야기한다. 이 차이가 뭔가? 행복하기 위해 산다고 하면 행복을 잃었을 때 살 이유가 있는지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행복을 찾는 것이라면 행복은 수단이 된다. 언제나 삶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에 따르면 행복은 생존과 번식을 위한 진화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사람은 살기 위해서 행복을 끌어왔다. 행복한 감정을 마음껏 이용해야 한다. 내가 부릴 수 있는 도구에 쩔쩔 매서야 되겠나. 나에게 돈 말고 다른 변수는 무엇일까? 나만의 행복 방정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나는 요가 수련을 하면서 부상이 많은 편이다. 여전히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가까이 두고 굽은 자세로 많은 생각을 끌어내며 살아서다. 수련이 지향하는 몸, 마음의 방향과 정반대이니 말이다. 부상은 너무 싫지만 좋은 점도 있다. 부상이 오면 고통의 순결도가 파악된다. 일상적인 고민거리와 답답한 마음, 밥벌이를 하고 사는 어른들의 평일 감정은 옅은 불행감이다. 나에게도 언제나 옅은 불행감이 깔려있다. 그런데 실제 몸에 고통이 오면 옅은 우울감은 일시에 거친다. 일시에 행복해진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그 감각이 가짜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그냥 습관이다. 힘든 제스처를 연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정도면 힘든 거 아니겠어? 남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습관적으로 입꼬리를 내리고 있는 시기다. 그럴 때는 몸에 자잘한 고통이 선생님이다. 진실 혹은 거짓을 판별해준다. 이래서 마음의 문제를 심리로 풀기 어렵다고 자주 느낀다. 보통 마음이 아플 때 심리를 들여다보며 해결하려는 사람이 많다. 그 편이 뭔가 더 명확한 것 같고 시도하기에도 쉬워 보인다. 그런데 몸을 닦아가면 하기 싫고 힘들긴 해도 또 뭔가 깔끔하게 지적인 말로 정리되진 않긴 해도 이상하게도 자신이 바뀌고 있음을 느낀다. 그것도 불가역적으로 말이다. 사람 마음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 되돌아가려는 관성도 너무 강하다. 정신을 좀 차렸을 땐 괜찮은데 몸이 힘들면 어김없이 정신이 다시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 몸을 바로 잡을 줄 알면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몸이 중심을 탄탄하게 잡고서 마음을 잡아준다. 몸을 닦아가면 몸에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구분하게 된다.
음식부터 인간관계, 생활 패턴 등이 점점 정화되어 간다. 마음도 몸을 따라서 점점 밝은 방향으로 바뀌어 간다. 그렇게 되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해하는 내 안의 괴물이 힘을 잃는다. 그 괴물은 가슴에 살면서 흔들릴 때를 기다리며 나약함을 먹고 자란다. 일상적인 마음의 흔들림이야 왜 없겠나. 그러나 몸이 바로 서갈수록 흔들리는 상태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진다. 예전에 몇 주간 힘들어했던 일이 며칠로, 며칠간 힘들어하던 일은 몇 시간으로 줄어든다. 몸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겪는 물리적인 고통은 보약이다. 그 고통은 습관적인 마음의 고통을 떨어져 나가게 한다. 내 몸도 탄탄해져 간다. 건강을 앗아가는 환경, 음식, 사람으로부터 조금씩 거리를 두는 법도 익히게 된다. 예전보다 밝고 맑은 쪽을 바라보게 된다. 한마디로 몸이 바뀌면 마음이 바뀐다. 읽어드린 책은 디아 작가의 사과를 먹을 땐 사과를 먹어요 였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림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느끼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철벽을 뚫는 것과 같다. 아무리 두드려도 부서지지 않는 그 벽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내 생각에는 인내심을 갖고 삽질을 해서 그 벽 밑을 파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럴 때 규칙이 없다면 그런 힘든 일을 어떻게 흔들림 없이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예술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마찬가지다. 위대한 일은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을 때 이룰 수 있다. 결코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수없이 흔들리더라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 오늘은 비록 흔들리고 휘청대며 넘어졌지만 내일은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밤입니다.